즉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4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밤 늦은 시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청문회 쟁점 포함해서 정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이 더디게라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잘하면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된 내용들 하나씩 보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1차만 맞았더라도 가족 모임 인원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되고 또 실외, 밖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예외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만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60%에 머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 접종만 했더라도 2주가 지나면 8명까지로 돼 있는 직계가족 모임에서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명의 부모님이 1차 접종을 하신 경우 이분들은 8인까지의 직계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절반 이상 운영이 중단된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만 소모임이 구성된 경우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 섭취도 가능합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완료를 전제로 7월부터는 2단계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1회 이상 백신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이 부분들을 예외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다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2회 접종자는 실내에서도 제외됩니다. 종교활동도 1회만 접종을 받더라도 30%, 50%인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2회 완료자는 성가대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하면 10월부터는 3단계 방역조치 완화를 시행합니다. 이때부터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배지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데 애초 방역당국은 1차 접종자까지 혜택을 주는 건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2차 접종까지 간격이 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인센티브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를 꼽아왔습니다. 2회 접종 원칙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는 2차례 맞은 뒤 2주가 지나야 항체가 충분히 생긴다는 임상 결과를 고려한 겁니다. 1차 접종만 가지고서는 그 지침을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고려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인센티브 방안이 방역당국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거는 2차 접종이고요. 이 사람들을 격리 해제하거나 방역에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거도 없는 이런 방역 정책을 하게 되면 혼란할 수밖에 없고요. 1차 접종자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건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이 집중된 고령자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3주 뒤 2차 접종하는 파이자와 달리 접종 간격이 12주로 긴 만큼 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완료 접종자로만 하면 노인들한테서 바로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되니까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2주는 좀 불안해서요. 2주째부터 예방률이 올라가지만 4주 넘어가야 60에서 70%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절충점으로 잡는다면 4주가 어떨까 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접종률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단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사회 분위기가 훨씬 느슨한 단계로 감으로 해서 방역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방안을 재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저항성이 큰 남아공 인도 변이 확산 여부도 중요 변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와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다가간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아직 감염 확산 추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인적 끊겼던 경로당에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1차 접종만 마쳐도 모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되자 경로당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다가 1차 접종을 하신 2주가 지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생각에 어르신들도 신이 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에서도 조심스레 면회 완화를 준비 중입니다. 면회객과 환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면 이렇게 가림막을 열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병원 측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뜨고 설레셔서 문의를 많이 전화를 주신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방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7월부턴 1차 접종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두고는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염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백신 1차 접종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때이른 조치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야. 좀 더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벗어야 인식이 되지. 전문가들은 백신 인센티브로 자칫 방역 심리가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접종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접종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방역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해이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접종률 저조의 근본적 원인은 백신에 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상 반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대다수 우리 시민은 하루하루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조차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근처 한 식당. 남녀 공무원 7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진 속에 나온 식당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이곳에서 약 20여 분간 머물며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 등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버젓이 5명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긴 겁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우려는 그동안 방역당국이 수없이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따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책상이. 나오려다가 이제 간단하니 빨리 먹고 나가자.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이를 인지한 뒤에도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윗선으로도 보고됐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역시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다 불러가지고 주시고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이런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동안 생계 위협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들에게 방역당국이 1년의 내로남불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 상황이 호전되면서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도 같은 선상에서 검토한 부분이라며 6월이나 7, 8월쯤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기도 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스가 총리한테 올림픽 취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10만 명에 이르는 대회 관계자를 입국 후에 어떻게 통제할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안전한 대회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가지 방식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확인용 앱과 화상전화 앱을 설치해 수시로 체크하고 건강확인 메일에 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는 극히 낮습니다. 통지가 아예 없거나 무더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로그인이 잘 되지 않는 등 시스템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普通は1件しか来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時は30件ぐらいいっぺんに画面に表示されました。びっくりしました。 일본 후생노동성은 하루 평균 2만 2천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 중 약 300명 정도가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찾는 대회 관계자 약 10만 명 가운데도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가 총리는 대회 관계자가 지정된 곳을 벗어나 돌아다닐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行動も制限をする。そしてそれに反することについては強制的に退去を命じる。そうしたことを含めて 하지만 대회 관계자의 국내 이동을 어떻게 통제할지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런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총리가 대회 취소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후원사인 일본 주요 언론사가 대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감염자 수는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긴급사태는 다음 달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東京で言えばもしオリンピックやるんであれば100以下に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真剣にやはりやっていかないと 미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2달도 채 안 남은 올림픽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난타전이 계속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기 피의자를 변호한 적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수임을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차관 재직 당시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맡은 건
공직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자문료 2억 원가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 발탁된 거 아니냐고 추궁했고 굉장히 아마 정권에서 요청하는 일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 민주당은 고위직을 맡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격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행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성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 밖에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 날 대검 간부와 담소를 나누다가 조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할 별도 수사팀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 대검 간부도 국감에서 배제를 운운하는 말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 요구와 관련해 취임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을 업무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가 위중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범계 장관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섰는데요.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이 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 시절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재판에 앞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데 대해 민망하다며 입을 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곳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을 했던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이 지나 공판이 재개된 건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바는 없습니다. 이에 충돌 여지가 없도록 제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회 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있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직접 손을 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애초 피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와 본인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보받지 못했고 지금의 공소 사실만 두고 봤을 때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이 당직자까지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어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관계자 27명에 대한 재판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전 의원은 당시 충돌은 여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연루된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대검찰청이 공소장 조회 경위가 의심스러운 검사들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하자 일부 검사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소장 유출 당사자를 밝히기 위해 현재 대검이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를 수사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5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야당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제각각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며 각 당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과 백신 협력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 대표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 파트너십 내용이 막연한 데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의 원전 수출을 협력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손실보상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 비판을 종합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한미동맹 복원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 협력과 북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최근에 잇단 산재 사고를 얘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TF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코로나 등의 이유로 1년여 만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각 당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코로나로 연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국회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감독관 증원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이어서 정보기관장이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인데
대북 대화 재개 방안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전 일본을 방문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번에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다녀온 지 사흘 만입니다. 박 원장은 방미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뉴욕의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북측과 접촉하실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어떤 인사와 만나실 건가요? 이번 방미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워싱턴에 앞서 뉴욕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뉴욕에는 북미 대화 채널로 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어 박 원장이 북측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북측의 냉랭한 기류를 고려할 때 대북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박 원장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접촉 대상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만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해 미 국무부 관계자와 만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큰 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도출에 핵심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박 원장의 이번 방미는 앞서 2박 3일간 광폭 행보를 보인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안에 뒤이은 것입니다. 한미 정보수장의 이딴 교류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지난해 일인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단순하게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는 경찰의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수사팀과 경찰서장은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해 11월 6일입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들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지 시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이자 택시기사가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9일이었습니다. 서초서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 형사과장도 같은 날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생활안전과는 직원 10여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조직적으로 이 차관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형사과장인 A경정은 몰랐던 내용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조사 중이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을 세웠는데 피해자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에 경찰관들이 들어갑니다. 새벽 4시쯤 한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혹시 신고를 누가 했나요?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40대 이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 발견됐어요.
유서 발견됐어요? 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하니까 일일이 신고받고 출동한 거 얘는 없으니까요.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여 동안 후배인 여성 초임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10차례 정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양쪽의 진술이 어긋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가지고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대상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피해자인 여성 변호사 측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피해 사실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초임 변호사 사이 지위에 따른 위력이 작용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는 지금 난리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피해자가 마치 의혹을 제기했는데 피의자가 그냥 그 상황에서 사망한 것 같은 건처럼 돼버리니까. 피해자 측은 이 씨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서초 경찰서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네,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의 유리창을 맨손으로 부수고 피의자를 붙잡는 장면이 SNS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네, 영화 자료화면 아니고 실화입니다. 지난 2일 새벽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건데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고 있죠. 경찰은 약 40km를 추적해서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웠고 순찰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앞서 보셨다시피 맨손으로 유리창을 부순 뒤에 강제로 문을 열고 이 남성을 붙잡습니다. 해당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그 과정에서 고스란히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당시 대형견이 3분 넘게 피해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50대 여성 A씨가 야산을 올라가다가 개와 마주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팔을 물고 늘어진 개는 피해 여성을 쓰러뜨리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가까스로 대피해 인근 공장 직원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해 견주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해당 CCTV 영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며 개 주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격리 병사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으로 급식량을 늘리는 대책이 나오면서 조리병들의 가중되는 업무량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 명이 주말도 매일 75인분을 조리하는 상황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부실급식 종합 대책으로 국방부는 일단 선호 품목을 중심으로 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리병은 평일과 주말에도 조리는 기본이고 식자재 관리와 뒤처리로 바빴는데 격리병사 도시락 개선 문제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취사병 모드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저희도 훨씬 업무 강도가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방안은 아직 안 나와서 어떻게 해줄지 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급식 문제가 부각되자 정치권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일단 조리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부터 시급한 상황. 육군 내 조리병은 7천여 명, 해 공군은 1,000여 명씩으로 55만 대군의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육군의 중대급 이하 부대 기준 150명당 조리병은 해군과 공군의 절반인 단 2명. 해군은 요리 전문가인 전문 부사관이 조리를 맡지만 육군은 경험이 없는 조리병 1명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75인분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실급식 폭로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리병 증원을 요청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대안으로 부사관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 위탁 사업을 내년부터 각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시를 대비한 야전급식 필요성 때문에 육군 전체로의 확대는 어렵고 외주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나마 민간조리원 보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전남 장성 상무대 내 남녀 소위가 빈 초소에 만남의 공간을 만든 사진이 유출돼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던 신임 소위 2명은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서 휴일에 만났다가 발견됐으며 초소 사진이 SNS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은 이들 교육생 2명은 물론 사진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역세권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주민 호응이 크다면서 사업 성공을 자신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전철 중랑역 주변입니다. 위아래로 철도가 지나다 보니 주변과 단절돼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이 부진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는 90%에 달하는 상황.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중랑구에서만 5곳입니다. 상업과 주거가 결합한 고밀 개발로 이뤄지는 역세권이 3곳이고 나머지 2곳에는 저층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도 그동안 지역 정비가 늦어지면서 노후화된 역세권 3곳이 사업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 8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1,000여 가구. 이로써 이사 대책으로 정부가 약속한 공급 물량 83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의 후보지가 결정된 셈입니다. 지난 2월 4일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와 분담금 등 보다 명확한 금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처럼 조합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만큼 실제 공급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지는 추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사업 방식을 놓고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과 정부의 공공 재개발이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라고 진단한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부터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합니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 부문별로 일정 점수를 넘겨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필수 항목에 더해 선택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자치구가 맡아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시의회 조례 개정도 무난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시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그동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아울러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보지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재건축 정상화 방안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1만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급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5억 원 이하로 하자는 제안부터 25만 호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얼룩졌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 진접과 인천 계양을 비롯한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모두 3만 200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 공급 물량은 1만 6천여 가구, 과반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 몫입니다. 특별 공급을 기대하는 젊은 층이 사전 청약에 몰릴 가능성이 큰 건데 분양 원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 우려를 잠재우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안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일제히 5억 원 밑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만큼 분양가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공공택지를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 연동제를 해가지고 싼 택지를 분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싼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30만 6천 호를 5억 이하의 파격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 발 나아가 3기 신도시 확정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35%보다 늘리는 건 물론 공공자가주택도 3억 원 이하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과 각종 연기금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등도 포괄될 것입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공공주택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자녀들의 교육, 취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 기득권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시작된 김호수 총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시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라임과 또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을 두고 여야 간에 거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건국대 초빙 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보셨겠지만 어떤 부분에선 적극적인 좀 해명을 하기도 하고 좀 말을 아낀 대목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쪼개서 발언 들어가면서 두 분의 해석을 한번 붙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이 쟁점으로 또 떠올랐는데 이 내용 한번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 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뭐 두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목은 이제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호했다고 하니까 누구냐고 했고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국회에 이제 수임 내역, 변호사 시절에 사건을 수임했던 내역이 제출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김호수 후보자가 좀 정확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임했다라는 난에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NH증권의 정영채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임을 했고, 그다음에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사기 사건 2건을 수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저 비밀보호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 변론을 했냐 안 했느냐, 그게 어떻게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와 관련됩니까? 저 구두 변론 했습니다 라고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밝힌 것 자체가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뭐 구두 변론은 남지 않는가요,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구두 변론을 하더라도 아마 그 녹취라든지 이런 자료가 남기 때문에 그걸 뭐 확인해 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이 그 밝힌 것처럼 직접 수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정관이라는 측면에서의 저는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오히려 뭐 이거 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세게 안 몰아붙이는 게 좀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의아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더 강하게 그럼 질의했다고 해야 아니, 된다고 뭐 예를 보십니까? 들자면은 이 변호사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 가지고 한편으로 수임료 문제, 수임료가 뭐 한 달에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씩 받은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 의원들도 뭐 저기 우리 법사위니까 대부분 이제 법 쪽에 인사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 정도 수임료는 법 쪽에서는 뭐 참 흔히 큰 돈이 아닌 모양이에요. 우리 서민들이 느낀 거와는 다른데 네. 크게 좀 몰아붙이지 않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좀 이게 뭐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참 법쪽 애들이 누리는 부분이 많구나 싶어서 좀 씁쓸한 좀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사실. 네, 지금 뭐 자문료 말씀하신 김에 그렇죠. 바로 여쭤보면은 본인은 본인 역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해명을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뭐 저렇게 가서 고문하고 자문하고 그래서 자문료 월급 받고 뭐 대략 2억 원 정도의 자문료 받은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저분 공직을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2019년도 11월 달에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정관예우를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정관예우를 없애는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실무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관예우를 없앨 수가 있느냐, 그런 안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정관예우 이거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10개월 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월 수임료를 받았어요. 자문료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말에 행동이 다르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어떻게 공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공직자로서의 처신, 양심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공직자는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김호수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그 정관예우라는 부분이 이 과도한 금액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정관예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법조계에서는 저 정도 금액이 정관예우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황교안 전 대표 그 변호사 시절에 받은 금액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보니까 2011년 9월부터 2013년 법무부 장관
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1년 한 반 정도 근무하면서 16억을 받았어요. 사실 이 정도 받는 게 이제 정관 예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도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큰 이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못 가졌던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네.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정관예우 문제가 고질적인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대통령께서 없애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거를 TF팀을 통해서 제도화 시켜놓지도 않고 본인은 정관예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서 금액의 문제가 정관예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의 과다 문제는 정관예우라는 이러한 아주 좀 나쁜 네. 관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저분이 뭐 2,900만 원 못 받았겠습니까? 어디 가면 더 받았겠죠. 근데 하지만 본인이 공직을 하겠다는 분이 과거에 공직을 이용을 해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관예우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척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안을 만들었던 당사자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어겼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는데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다니던 곳 그 양식에 응모 양식에 가족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가족 사항에 하필이면 부모 그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가 적게 돼 있고 일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요.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아빠라고 이제 해명 마지막 부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제 그 양식 의무 양식에 가족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부모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다는 해명이에요. 네. 그 뭐 이제 부모 직업 난이 적는 난이 있었으니까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언론에 좀 제가 나온 것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 이제 뽑는 인원이 3명인데 4명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뭐 이 부분이 그 과연 특혜가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공직자들 같은 경우 가장 드러나는 부분들이 자녀의 취업 문제는 절차를 확인하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는 큰 의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만약에 부모 직업란을 쓰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쓰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이 정권 들어와서요. 그 뭐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 뭐 직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안 쓰게 바꿨어요 형식을. 그런데 이제 이 공공기관에 지원을 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옛날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네. 그걸 썼다는 거죠. 그 새로운 양식에는 그 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옛날 양식에다 왜 지원을 했느냐. 새로운 양식에다 써와라 라고 그 기관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김호수 검사장이 전화해서 내 아들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을 하고 더 네. 이상의 증거가 없으니 이거를 우리가 또 부정청탁이다, 아빠 찬스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검사장 그다음에 차관했던 분 아닙니까? 네.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렇게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라고 그냥 변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족들을 좀 잘 보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차원의 해명이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 정도 같으면 쓰려면은 그냥 공무원 이렇게 써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는 부분도 좀 함께 확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청문회에서 뭐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김호수 이름보다 김학의 전 차관 이름도 더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만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여야가 격론을 벌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호수 후보자가 죄송합니다. 지금 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라서 제가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야당으로서도 어떻게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오늘 한 언론 보도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출금을 승인해 준 사람이 김호수 당시에 차관이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한 다른 어떠한 본인이라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야당으로서는 좀 답답하게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글쎄 이제 본인이 이제 서면 조사를 최근에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이런 뭐 절차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 김학이라는 그 차관의 또 이 접대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뭐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자꾸 그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우리 법사위에 야당의 검찰 출신들 맹장들 있습니다. 김도우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 오늘 왜 맹활약 안 하셨는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라는 동료의식이 있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앵커님 제가 한 가지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엮여 있고 지금 거의 사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패스트트랙 관련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법무부 차관은 지금 피의자예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지금 기소됐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호수 우리 검찰총장까지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면 이 중요한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재판받거나 기소당했거나 피의자예요.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맞습니까? 꼭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이건 제가 변명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김학의 차관처럼 무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언론 탓입니까? 아니 언론 탓이 아니라요. 그럼 실제로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면 더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학의 차관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건 엄청나게 더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대충 무마에 대해서 지나왔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상황들이 검찰이 개혁되어 가는 상황이고 성역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사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명령 체계로서 움직이고 그것은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숙주의에 빠져 있던 거예요. 관료 사회가 한편으로 변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는 분이 아직까지도 법무부 차관에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택시기사 폭행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네.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이제 워낙 그 후보자에 올랐을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관련된 또 발언 듣고 오시죠.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승진한 점을 좀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정부에서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일했다. 이것만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정부 인사라서 안 된다. 그럼 반정부 인사를 그럼 검찰총장이 임명합니까? 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이 왜냐면요, 검찰총장이라는 게 우리 검찰법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을 명시화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한편으로의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남아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은 전직이었던 우리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서의 정치적 발언의 문제, 실제로 뭐 여당이 비판받아도 마땅합니다만 그분을 임명했을 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이 김호수
저는 뭐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김호수 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없다면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을 때 아니 저희들은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분, 편향되지 않은 분을 감사위원으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잖아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분의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2009년의 김호수와 2019년의 김호수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2009년도에 김호수 검사는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었던 효성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방으로 좌천당해요. 그렇게 강골 검사였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법무부 차관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립성 위반에 휘말리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본인이 어떻게 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를 하게 보장을 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보호해 줄 수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기는 정치적인 중립, 독립 이걸 갖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그것은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언론이나 이야기하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립 판결사입니까? 심판관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원장이요. 감사원장은 그러면은 정치적 중립 그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도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평론을 하면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의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를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원장이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그분이 감사원장직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제대로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정권에서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가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감사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네.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의 중립성은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아니 거기 그 대목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니 감사와 수사는 당연히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말씀이시고 감사원장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네, 듣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면 대통령 개인 의견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나 확대 해석을 하면요. 어떤 특정한 기관의 장의 판단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원장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앞서 법무부 차관 시절의 어떤 중립성 논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 얘기 또 조국 관련 특별수사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여러 명이 소환됐어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윤 전 총장도 소환되고 조국 전 장관도 소환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을 제안했는데 이제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배제하자고 하건까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 날 강남일 대검 차장이 찾아와서 만났다. 네. 그래서 강 차장이 먼저 아니 이 수사 지휘 이것 좀 윤석열 총장 배제하는 팀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강 차장이 얘기한 거지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또한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궁할 수가 없었는 게 추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계속 느낀 건데 같은 검찰이라서 네. 저는 뭐 그렇게 느꼈고요. 아니 뭐 배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총장 되는 것을 조국 민정수석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개입됐을 수 있다. 본인이 인간적 번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왜 인간적 번뇌를 합니까? 법률적 고민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후보자는 그 당시에 이제 총장을 빼자고 하지 않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아니 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 정한 채택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채택 전망은 어떻게 짧게 예상하십니까? 채택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안 될 거예요. 야당은 반대할 것이고 네. 여당이 단독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채택 없이 대통령께서는 임명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태까지 이 정권이 계속 그래왔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이 세게 반대를 하지 않잖아요. 뭐 야당이 지금 맹장들이 대충 팔짱 끼고 앉아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는 않더라도 큰 반대도 없이
대충 넘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련 발언 듣고 두 분의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송영길 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당적 협력을 좀 요청하자 이런 취지로 열린 간담회였는데 일단 오찬 메뉴가 비빔밥이었지만 뭐 현장은 그렇게 잘 어우러지진 않았다고 알려졌어요. 비빔밥은요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화합하고 통합하자라는 예. 의미를 갖고 비빔밥은 항상 오찬 만찬에 나오는 메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오늘 분위기는 좀 살벌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방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싶어 했는데 야당의 대표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했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다. 가장 그중에서 어떤 얘기가 곤혹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 문제도 대통령께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아니 지금 백신 스와프도 안 됐고 백신 실질적으로 돌아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여당에서 선거 전에는 손실보상제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대통령께서는 좀 멋득지 않게 답변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 여당 대표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 또 발언도 이어서 듣고 교수님께 또 바로 여쭤볼게요. 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앞서 소장님께서는 좀 살벌하다 이런 표현도 쓰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이 주로 이제 경청하고자 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어요. 글쎄 뭐 제가 방금 안 그래도 다른 곳에서 이 배석했던 분하고 같이 있다고 왔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내용에 비해서는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았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럼 앞서 전에 말씀하신 살벌할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흔히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을 언론이 받아 적어 보니까 네. 격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지 현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혹시 않았다. 언론에 안 알려진 것 중에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 안 알려진 중에 네. 들은 거는 이제 뭐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네. 여야 그 5당 대표가 가짜 뉴스 방지 차원에서 전부 다 코로나 백신을 맞자라고 이렇게 이 제안을 했답니다. 네. 제안을 했는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와 관계없고 뭐 일단 그 우리가 왜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뭐 썰이 있는데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나온 뭐 야당의 어떤 지적 중에 가장 청와대에서 뼈아프게 들었을 건 어떤 대목이라고 저는 뭐 생각하실까요? 손실보상 뭐 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 한미 정상회담은 뭐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야당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제가 그걸 한두 가지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자면요. 네. 44조 투자 부분은 44조 정부가 투자한 게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 흔히 하는 말로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쿼드에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증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잘된 성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진보정당 쪽에서 제안하는 문제가 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밝힐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미국과 한국이 신호로서 보여준 거는 성김 특사를 현장에 부른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과 이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문제 자리 자체가 중국 봉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불편함 이런 것들까지 배려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야정 협의체 3개월 단위로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나왔죠.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독대를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끝까지 대통령께서 독대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 참여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 독대를 했었으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여당에 얘기하셔서 법사위원장 좀 야당에 양보하게 해달라라는 것과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 특별히 지시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탁을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결국에는 이 말은 못하고 그냥 독대도 못하고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만 하고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독대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하셨고 끝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제 야당 대표라도 국가 지도자급이 되거든요. 뭐 특정인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 아닌데요. 정치적 예의 문제를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준비해서 갈 때는요. 본인 이야기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화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뭐 최소한 이 흔히 하는 말로 외교에 대한 뭐 칭찬이든지 그런 것들도 갖고 와야 되고 평가 점수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가서 대통령이 부르니까 한풀이하듯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뭐 이 청와대 정부 라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회의가 뭐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최소 공배수로서 서로가 합의될 내용들을 추려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가는 그런 좀 준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협의체를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시는데 열릴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아니 열렸으면 좋겠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었는데 한풀이 하듯이 이야기해버리면은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은요 한풀이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을 자주 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주 만나주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김대중 YS 시절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수회담이라든가 야당 대표의 간담회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쭈삣쭈삣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간에 작은 합의문이라도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으로 좀 변화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짧게 사실은. 말씀드리면 그걸 자꾸 야당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대로 된 의견 조율과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해서 좀 보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었으면 과연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이지 야당 탓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야당에 그럼 대한 바꿔 비판이다. 질문드리면 지금의 야당 구성은 네. 청와대가 좀 적극 나서면 소통이 좀 가능한 구성이라고 보십니까? 소통을 안 하려고 해도요. 한 번 거절하면 또 한 번 찾아가서 소통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집권 세력이 할 일입니다. 우리 소통하자, 밥 먹자 했을 때 우린 안 할래 라고 하면 그래 하지 마.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닌 거죠. 김기현 대표의 태도만은 100% 그렇지만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만나자고 했다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찾아가시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조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청와대가 네. 권력을 갖고 있으니 넉넉하게 좀 야당을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날보다 수요일은 좀 긴장하고 들어오는데 오늘은 특히나 두 분이 첨예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또 첨예한 어떤 토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띌 만한 뭐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에서 의총자리에서 나온 보고서 결과가 나오는데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뭐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좀 결과 중에 좀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타랑이 좀 높게 나오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 네. 그리고 무능, 거짓말, 성추문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가 좀 수치가 높아요. 특히 내로남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지금 수치가 높습니다. 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부분이에요. 비호감도가 높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좋은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나서도 힘들겠구나. 내로남불의 이미지는 내년 대선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지금 이제 조사의 어떤 목적이 의인화하려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좀 조사 결과를 요약을 하면 독단적이고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 50대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 연령대인데 한편으로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 당적을 오랫동안 가지고 네. 있으면서요. 이걸 보면서 좀 성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찰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50보 100보는 다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그나마 더 윤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별 차이 없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는요.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과 없다는 얘기는요. 당신들은 무능한 집단이라는 얘기예요. 정치 집단이 믿을 수 없고 무능한 집단이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을 의인화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도 같이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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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친일파 나오고 자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는 50대 후반 70대 꼰대 남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인데 이제 흔히 하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민주당 소속 구성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그 국민의힘과의 경쟁에만 치우쳤던 게 저는 잘못이다. 미래를 경쟁해야 되고 100%를 향해서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양당이 서로가 적대적으로 서로를 갉아먹게 하면서 경쟁하지 않으나라는 그런 좀 반성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세대 교체 바람, 뭐 돌풍,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가 되겠죠.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이 이미지, 물론 이건 이제 뭐 의윤화시킨 이미지입니다만은 그런 거랑 맞물려서 본다면 좀 민주당한테 어떤 좀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도 이제 뭐 세대 교체라는 걸 뭐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저는 뭐 세대 교체라고보다는 주류에 대한 교체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특히 최근에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원외지 않습니까? 원외면서 네. 여러 번 낙선을 했고 그리고 다른 이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상임위라든가 지역구에 자기 기반 중심으로서 정치를 할 때 이분이 어쨌든 간에 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흔히 좀 서로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의 저런 말씀과 생각은 정말 옳아요. 근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정치권에는 장유유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이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정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장유유서, 꼰대 같은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소장님께서 주로 민주당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아까 나온 이미지를 놓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뼈아픈 게 뭐냐면 부패 이미지예요. 그리고 친일 이미지는 상당히 뼈아픈 겁니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패와 친일이에요.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떨쳐버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에 남겨진 하나의 사명이고 네.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 가져간다면 내년 대선에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 당이 자신들에게 더 씌워진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나가기 위한 정말 각고의 혁신과 쇄신이 꼭 필요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얘기하면서 이용구 차관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혹에 이번 무마 의혹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건데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서초경찰서가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최초 해명이 거짓이었다. 이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이용구 씨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라는 임무를 보고받았고 예. 형사과장은 업무용 컴퓨터로 이용구 씨라는 이름을 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당시 조사를 나갔던 생활안전과 직원들에게 전파를 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봐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용구라는 공수처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 당시에? 예, 예.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경찰이 이래도 됩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폭행해도 경찰은 조사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이것을 어떤 특가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과 경찰 개혁,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처럼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라는 경찰이 정말 너무한 일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경찰이 자체 조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고 있다 하셨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과거부터 내려왔던 관행 같은 과도한 영감님 모시기 뭐 이런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낱낱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정부의 특정 정부의 문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이건 과거 정부의 군사 정권 시절에다가 과거 정부에도 꾸준히 있어왔던 것들이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혁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파헤쳐지는 거예요. 아픈 상처라든가 나쁜 점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권의 문제로만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정쟁만 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도 옳은데 택시 기사분을 폭행한 분을 어떻게 법무부 차관을 시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할 줄 아직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청와대 인사 여기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면은 지적은 충분히 받아야 되지만은 이것이 가지고 흔히 하는 일선 경찰이 했던 것들 가지고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똑같이 진보 정권에서 역대 과거 정부부터 내려오던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낼 거는 끊어내고 잘라낼 것은 책임을 현장에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울 수밖에 없어요. 경찰청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경찰청장 그러면 서장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찰청장을 이야기하면요. 역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대통령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기 때문에 야당도 대통령 말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히틀러적인 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꾸 에스컬레이션 시키면은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교수님,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을 임명 보직시켰어요. 그럼 대통령 책임이죠. 공무원들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전국에 공무원이 100만 명이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일단 소장님은 이번 사건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자유로울 수는 대통령 없다? 책임이 아니다, 정권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무한 책임을 지시라. 무한 책임 되는데 무한 고쳐야 될 책임을 것을 지세요. 정확하게 찍어서 고치고 지적을 해야지 고칠 수 있는 거지. 아니 택시기사 폭행한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거 잘못됐고 그게 제대로 수사 안 된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명 당시에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 청와대 있는 거라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을 해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와대 인사석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럼 네. 무능력한 사람을 왜 임명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토론 여기까지 듣고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도 좀 들여다보고 또 경찰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무마 의혹도 제대로 좀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 지금 진행 중인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결과도 함께 또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영 초빙 교수님 또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폭행 사실과 폭언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 김홍일 검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재판에서도 입장 따로 밝히지 않으셨는데 변호사님! 네, 한 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그래도 이제 재판 시작됐는데 입장 바뀌실 수 있지 않습니까?
유족한테 말씀해 주시죠.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사라서 때린 겁니까? 후배라서 때린 겁니까? 그 말씀해 주시죠. 경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사라서 때린 겁니까? 김홍현 검사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도 변호사 자격증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검찰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라서 때린 겁니까? 검찰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라서 때린 겁니까? 상사라서 때린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생각하세요. 검사라서 때린 겁니까? 검사는 때려도 되는 겁니까? 상사라서 때린 겁니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투자자금이 보호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강경 입장을 보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렇던 은 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의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이딴 말바꾸기와 중국과 유럽연합, 미국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빼들어 휘청이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일단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여기에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 급격히 덩치를 키워온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재계약 전망이 밝다고 K뱅크 측은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사업 규모나 운영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이라든가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거래소에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을 은행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 거래소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업비트가 계속해서 K뱅크의 계좌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국내 코인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던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직서를 낸 금감원 부국장은 거래소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의 운영업체 두남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이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밤 3년 만에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친 슈퍼블러드문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 흐린 날씨를 보여서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이 3년 만에 재현된 것으로 밤 8시 9분부터 27분까지 약 18분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은 100년 내 가장 짧았던 2015년 개기월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짧은 개기월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11월에는 부분월식이, 내년 11월에는 또 한 번의 개기월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돌풍으로 불거진 유승민계 논란이 옛 친박계까지 끄집어내면서 개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유승민계 대표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의 개파가 당대표가 되면 외부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외부의 후보들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을 혹시나 꺼려하지 않을까 심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선 관리, 대선 관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승민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옛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할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나경원 대표와 과거 이제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상당히 겹친 점 많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개파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것과 같다며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개파 논쟁에 옛 친이계, 이재호 상임 고문의 단체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자고 모의한 문건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준석 돌풍에 과도한 여론조사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던 주 전 원내대표도 당혹스러워진 상황.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진 주자들은 이것이야말로 개파 정치이자 척결해야 할 구태라며 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무개파를 자처한 김은혜 의원은 난데없는 개파 폭탄에 저희가 의심된다고 지탄했습니다. 신진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활기가 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파 논쟁 가열로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50살 신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도 심 씨가 현재 상황의 책임을 고인이나 어른 또 수사기관 등에 전가하려 한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고 최희석 씨의 유족은 선고 이후 최 씨가 하늘에서도 기쁘게 영면할 거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고 유족 측과 합의를 하고 있다는 심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과 사이클론 타우크테로 최근 큰 피해를 본 인도에 또 다른 대형 사이클론이 접근해서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NDTV 등 현지 언론들은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형성된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최대 풍속 185km/h의 위력으로 오늘 동부 오디샤주에 상륙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디샤주 주민 300여만 명과 웨스트 벵골주 주민 50만 명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당국은 구조 인력 수천 명을 현재 파견하고 군 병력을 대기시켰습니다. 집 앞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에 주차금지 문구를 써붙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에 접착제를 칠하는 과정에서 복구할 수 없는 흠을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0대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불법 주차된 포르쉐 한 대와 벤츠 한 대의 앞 유리창에 목공용 접착제로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신곡 버터로 기네스 세계 기록 5개를 새로 썼습니다.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유튜브 공개 초반 동시 접속자 390만 뷰로 프리미어 영상 최다 뷰를 기록했고 유튜브 뮤직비디오 24시간 최다 뷰, 유튜브 K-팝 그룹 24시간 최다 뷰를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제주도에는 밤사이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일부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새벽에 북서쪽에서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오겠고 다른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1도, 광주 23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